엄마 할머니가 이 편지 전해주랬어요. 20년간 어머니 밑에서 국밥집 하며 모시고 살았는데 유산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남긴 이 편지의 내용은 절 무너뜨리고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황혼의 불같은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김정숙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알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20년 전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온 날부터 몸에 밴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개고 시어머니 방문 앞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다. 국밥집은 아침 7시에 문을 열었다. 하지만 준비는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돼지 사고를 우리는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지는 시간. 정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었다. 시어머니 박순애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가게를 지켰다. 아니, 지킨다기보다는 감시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았다. 고기 써는 두께, 국물 간, 김치 담그는 방법까지 모든 것에 그녀의 허락이 필요했다. 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냉정했다. 정숙이 팔을 썰고 있자 그녀가 다가와 칼을 빼앗듯 가져갔다. 이 집이 35년 넘게 장사할 수 있었던 건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 때문이야. 대충대충 하면 손님들이 알아. 네, 어머니. 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시집살이라고 부를 만한 구박은 없었다. 시어머니는 빨래를 하라거나 청소를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차가운 눈빛과 무뚝뚝한 말투는 때로 매질보다 더 무거웠다. 이 국밥집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었다. 점심시간이면 줄이 길게 늘어섰고 저녁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장사는 잘 됐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남편의 동생들은 그 점을 늘 불만스러워했다. 형님, 어머니가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아세요? 근데 우리한테는 1원도 안 주시잖아요. 둘째 시동생이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하는 말이었다. 아들 집 전세금 좀 보태달라고 했더니 스스로 벌어서 사는 게 자식 된 도리래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셋째 시누이도 마찬가지였다. 언니, 우리 애 학원비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차갑게 거절하시더라고요. 친손주인데 말이에요. 정숙은 그럴 때마다 애매하게 웃으며 넘겼다. 사실 그녀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가게는 잘 되는데 왜 자식들에게조차 도움을 주지 않는 걸까? 시어머니는 옷도 남루했다. 10년 넘게 입은 낡은 점퍼에 구두는 밑창이 다 닳아 있었다. 정숙이 새 옷을 사드리려 하면 언제나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입을 수 있으면 됐어. 심지어 식사도 검소했다. 국밥집을 운영하면서도 집에서는 된장찌개와 김치만 먹었다. 고기는 손님들 것이지 자기 먹을 건 아니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동네 사람들도 그녀를 구두쇠라고 수근거렸다. 저 집 사장님, 돈 엄청 모았을 텐데 쓸 줄을 모르시나 봐. 자식들한테도 안 주신대요. 딱딱하신 분이래.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냉정했지만 불공평하지는 않았다. 자식들에게 안 주는 만큼 자기 자신에게도 주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었다. 한평생을 그렇게 사셨다. 새벽에 일어나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밤늦게 설거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들. 정숙에게 시어머니는 이제 친엄마처럼 느껴졌다. 엄격하지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말은 차갑지만 정확한 사람. 그녀는 그런 시어머니를 존경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가게에서 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주저앉았다. 정숙이 급히 달려가 부축했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다. 어머니, 어머니. 병원으로 실려간 시어머니는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중환자실에서 나오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많이 늦으셨습니다.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남편이 부축해 일으켰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한 달 만에 깨어났다. 하지만 오른쪽 팔다리를 쓸 수 없었고 말도 어눌해졌다.
정숙은 그날부터 간병을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매일 병원과 집으로 갔다. 국밥집은 남편과 임시로 고용한 직원이 운영했지만 예전만 못했다. 손님들도 하나둘 줄어들었다. 동생들은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다. 형님, 저희는 바빠서요. 어머니 간병은 형님이 잘 해주실 거 믿어요. 둘째 시동생의 말이었다. 언니가 제일 가까이 계셨잖아요. 우리는 멀어서 자주 못 가요. 셋째 신우이의 변명이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섭섭했지만 따지고 싶지 않았다. 그저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기를 바랄 뿐이었다. 병원비는 예상보다 많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는 퇴원을 고집했다. 집에 가.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다. 정숙은 결국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셨다. 그리고 그날부터 3년간의 병수발이 시작되었다. 3년간의 병수발은 정숙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화장실 가는 것,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까지 모든 게 정숙의 손을 거쳐야 했다. 새벽 5시 정숙은 여전히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 국밥집으로 가는 대신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다. 기저귀를 할고 몸을 닦아드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시어머니는 떠먹여주는 죽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거의 하지 못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정숙은 한 숟갈 한 숟갈 정성스럽게 떠먹였다. 흘리는 죽을 닦아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약을 챙겨드렸다. 그 모든 과정이 1시간 넘게 걸렸다. 국밥집은 남편이 이어받았지만 맛이 예전 같지 않았다. 손님들이 줄어들자 남편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집에 오면 말이 없었다. 정숙이 오늘 장사가 어땠냐고 물으면 남편은 그냥 그렇다고만 대답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남편도 지쳐 있었다. 정숙은 그걸 알았기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동생들의 전화는 더 뜸해졌다. 처음 몇 달은 안부라도 물었지만 반년이 지나자 연락 자체가 끊겼다.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둘째 시동생은 어머니가 언제까지 저러실지 모르니 자기들도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셋째 시누이는 형님 내외분이 잘 모시고 계시니 자기들은 안심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정숙은 화가 났지만 따지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건 시어머니였다. 동생들이 어떻든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병이 든 후에도 여전히 구두쇠였다. 아니, 더 심해졌다고 해야 맞았다. 의사가 처방한 고가 약을 보고는 약이 비싸니 끊으라고 했다. 정숙이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이 꼭 드시래도 돈이 아깝다며 고개를 저었다. 결국 정숙은 시어머니 몰래 약값을 계산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는 약값을 자기 용돈에서 보탰다. 남편도 힘들어하는데 이 이상 부담을 줄 수 없었다. 재활치료도 마찬가지였다. 의사는 일주일에 3번 재활센터에 데려가라고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비용을 알고는 치료를 거부했다. 안 가겠다고 이제 괜찮다고 했다. 정숙이 치료를 해야 조금이라도 좋아진다고 설득해도 돈만 나간다며 거절했다. 정숙은 설득 끝에 간신히 일주일에 1번으로 횟수를 줄였다.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재활센터까지 데려가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택시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아까워했다. 버스를 타라고 했다. 정숙이 휠체어 들고 버스 타기 힘들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래도 택시는 비싸다고 했다. 결국 정숙은 버스 정류장까지 휠체어를 밀고 가서 버스를 탔다. 다른 승객들의 눈총을 받으며 좁은 버스 안에서 휠체어를 고정하는 일은 매번 고역이었다. 카드 고지서가 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정숙은 그 고지서를 빨리 치우려고 애썼지만 시어머니는 언제나 먼저 발견했다. 이렇게 돈 쓰면 안 된다고 했다. 정숙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도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며 집만 된다고 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평생 남에게 짐 되는 걸 싫어했던 사람이 이제 자신이 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자기한테는 어머니가 짐이 아니라고 말했다. 말라비틀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동네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집 며느리가 진짜 대단하다고 3년째 병수발하는데 한 번도 안 빠진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돈도 안 주신다는데 저렇게 헌신적이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효부상을 줘야 한다고들 했다. 칭찬이었지만 정숙은 불편했다. 그녀는 칭찬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었다. 그저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가족이었기 때문이었다. 20년을 함께 살며 정은 쌓였다. 비록 시어머니가 냉정하고 무뚝뚝했지만 정숙은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을 알고 있었다. 말은 차갑지만 늘 정확한 조언을 해주셨다. 겉으로는 구박처럼 들렸지만 실은 가르침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정숙을 불렀다. 며느리야 하고 부르는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는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숙이 내 어머니하고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남한테 기대지 말고 혼자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숙은 명심하겠다고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정숙은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3년이 지나고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식사량이 줄고 잠자는 시간이 늘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각오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집에 돌아와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웃으려 애썼지만 밤이 되면 혼자 울었다. 남편도 슬퍼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아꼈다. 대신 정숙의 어깨를 감싸주는 것으로 위로를 전했다. 동생들에게도 연락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차가웠다. 둘째 시동생은 알겠다며 나중에 가겠다고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 셋째 시누이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구나 하면서도 형님이 계시니까 다행이라며 위로인지 책임 회피인지 모를 말을 남겼다. 정숙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이제는 남편과 자기 둘만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숙이 아침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다. 정숙은 시어머니를 흔들며 어머니 하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3년을 밤낮 없이 돌본 사람이 이제 영영 떠나버렸다. 남편이 황급히 달려왔고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편안하게 가셨다고 말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또 울었다. 슬픔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이기도 했다. 이제 시어머니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됐다. 장례식장이 정해졌고 부고가 나갔다. 동생들에게도 연락이 갔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다. 작은 규모의 빈소였지만 그마저도 텅 비어 보였다. 정숙과 남편은 영정 앞에 앉아 조문객을 기다렸지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동네 이웃 몇 명이 얼굴을 비췄고 국밥집 단골 손님 몇몇이 조의금을 내고 갔다. 그게 전부였다. 정숙은 쓸쓸한 마음이 들었다. 35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정작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동생들이 도착했다. 둘째 시동생과 셋째 시누이였다. 둘 다 검은 옷을 입고 왔지만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다. 영정 앞에 절을 하고 나서 동생들은 빈소 밖으로 나갔다. 정숙은 차라도 내오려고 따라 나갔지만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의 발걸음을 멈췄다. 둘째 시동생이 형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 국밥집을 팔아서 나누자는 말이었다.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가 오늘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둘째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금 아니면 언제 이야기하냐고, 장례 끝나면 또 흐지부지 될 거라고 말했다. 셋째 시누이도 거들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는데 어디다 쓴 거냐고, 통장을 확인해 봤느냐고 따졌다. 돈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다. 어머니가 오늘 돌아가셨는데 여기 와서 돈 이야기를 하느냐고 소리쳤다. 정숙은 급히 다가가 남편을 말렸다. 하지만 동생들은 멈추지 않았다. 둘째는 형이 어머니를 모시면서 다 챙겼을 거라며 자기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도 국밥집이라도 팔아서 공평하게 나누자고 맞장구 쳤다. 남편이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이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10여 명, 20여 명, 아니 그 이상이었다. 중년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더니 오열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 역시 영정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한 명, 두 명,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중년 여성, 청년들, 심지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까지 모두가 영정 앞에서 통곡했다. 마치 자기 가족을 잃은 것처럼 슬퍼했다. 정숙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다. 남편도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동생들도 할 말을 잃었다. 한산했던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계속 들어왔고 빈소 밖까지 줄이 이어졌다. 정숙은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도 고개를 저었다. 둘 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절을 마치고 일어섰다. 그는 정숙에게 다가와 자신이 상주냐고 물었다. 정숙이 며느리라고 대답하자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자기 같은 사람들까지 끝까지 챙겨주셨다고 말했다. 정숙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 대신 다시 한번 절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정장을 입은 청년도 다가왔다. 어머님 덕분에 자기는 다시 살 수 있었다고, 정말 감사했다고 말했다. 정숙이 어머니를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지만 청년은 어머님이 자기 은인이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도 있었다. 아이는 영정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다가 정숙에게 다가와 할머니가 자기 은인이라고 말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자기는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며 아이는 말을 잊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정숙은 혼란스러웠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동생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둘째 시동생이 형에게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남편도 모른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사람들은 계속 들어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조문객이 몰려들었다. 장례식장 직원도 당황한 기색으로 다가와 조문객이 너무 많아서 옆 빈소도 사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숙은 멍하니 대답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다. 한산했던 어머니의 장례식이 순식간에 인산인해를 잃었다.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중년 여성 한 명이 정숙의 손을 잡았다. 며느리냐고 물으며 어머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다고 말했다. 정숙이 어머니를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여성은 어머님이 자기들에게는 어머니셨다고, 친어머니보다 더 그랬다고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정숙은 더 묻고 싶었지만 뒤에 대기하는 조문객들이 너무 많았다. 밤이 되어도 사람들은 계속 왔다. 정숙과 남편은 쉴 틈도 없이 조문객을 맞았다. 둘째 시동생과 셋째 시누이는 구석에 서서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까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셋째 시누이가 중얼거렸다. 도대체 어머니가 뭘 하신 거냐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정숙은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평생 구두쇠로 살며 자식들에게조차 냉정했던 사람. 그런 사람의 장례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대체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사신 걸까?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숙은 시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조문객은 더 늘어났다. 밤새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다. 정숙과 남편은 밤을 꼬박 새웠지만 쉴 틈이 없었다. 오전 10시쯤 한 노인이 들어왔다. 7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절을 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노인이 일어서자 정숙이 다가가 인사를 했다. 노인은 정숙의 손을 꼭 잡았다. 노인은 자신이 고아원 원장이라고 소개했다. 시어머니와는 40년 넘게 인연을 이어왔다고 했다. 정숙은 깜짝 놀랐다. 40년이라니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부터였다. 원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시어머니가 처음 고아원을 찾아온 건 국밥집을 시작하고 몇 년 후였다고 했다. 그때는 후원금을 조금 내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났다. 매달 꼬박꼬박 후원금을 보내왔고 명절 때는 직접 음식을 해서 가져오기도 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고아원 아이들이 18이 되어 퇴소할 때 시어머니는 직접 찾아갔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어디서 살 건지 물어봤다. 집이 없으면 원룸을 구해줬고 보증금과 몇 달치 월세를 내줬다. 취업을 못한 아이들에게는 기술학원비를 대줬다. 요리, 미용, 용접, 컴퓨터 등 아이들이 원하는 걸 배울 수 있게 했다. 학원을 다니는 동안 생활비도 지원했다.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게. 원장은 말을 이어갔다.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고아원을 찾아왔다. 주말마다였다. 아이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들어줬다. 퇴소한 아이들도 일일이 찾아가서 안부를 물었다. 어떤 아이는 취업에 실패해서 방황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아이를 찾아가 밥을 사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격려했다. 또 다른 아이는 사기를 당해서 빚을 졌다. 시어머니는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아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왔다. 원장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도운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다. 40년 동안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지켜봤다. 정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100명이 넘는다니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원장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절대 보답을 바라지 않았다고 했다. 나중에 성공해서 갚으려 하지 말고 자기도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당부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고 아이들이 찾아오는 것도 극구 만류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없었다.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다. 그저 마음속에 은인으로만 기억하고 살았다. 하지만 원장만큼은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놨는지. 오늘 온 조문객들은 부고 소식을 듣고 그제야 찾아온 것이었다. 몇십 년 만에 다시 뵙는 얼굴이었다. 어떤 이는 20년 만에, 어떤 이는 30년 만에 시어머니를 다시 본 것이었다. 그래서 더 통곡했다. 감사의 말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이제 영원히 이별하게 됐으니까. 정숙은 가슴이 뭉클했다. 주말마다 어디 가신다고 하셨던 게 이것이었구나. 혼자 나가셨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정숙은 친구라도 만나고 오시나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러 가셨던 거였다. 남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원장은 오늘 온 조문객 중 상당수가 그 아이들이라고 했다. 퇴소한 지 20년, 30년이 지났지만 부고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고. 모두 시어머니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정숙은 조문객들을 다시 바라봤다.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는 용접 기술을 배워서 자기 공장을 차렸다고 했다. 정장을 입은 청년은 컴퓨터를 배워서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다.
고등학생으로 보였던 아이는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꼭 시어머니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원장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돈만 준 게 아니었다고.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밥을 먹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혼도 내고 격려도 했다고. 그게 아이들에게는 돈보다 더 큰 힘이 됐다고.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에게 시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였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는 거라고. 원장은 정숙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다. 어머님을 잘 모셔주셔서 고맙다고. 덕분에 어머님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숙은 눈물이 났다. 원장이 돌아간 후 정숙은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두쇠처럼 사셨는지, 왜 자식들에게조차 돈을 안 주셨는지, 왜 본인은 낡은 옷을 입고 검소하게 사셨는지, 모든 돈이 그 아이들에게 갔던 거였다. 4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정숙은 영정속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냉정하고 무뚝뚝한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그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저녁 무렵 둘째 시동생과 셋째 시누이가 다가왔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제와는 달리 재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조문객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셋째 시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가 정말 저렇게 사셨냐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 둘째 시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다. 어제 그렇게 유산을 따졌던 자신이 부끄러운 듯했다. 밤이 깊어갔다. 조문객은 여전히 계속 왔다. 정숙은 한 명 한 명 맞으며 시어머니의 삶을 조금씩 알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다. 왜 시어머니는 하필 고아원 아이들을 도우신 걸까? 왜 40년이나 그 일을 계속하신 걸까? 그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장례 이튿날 오후 원장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낡은 앨범 한 권을 들고 있었다. 원장은 정숙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나왔다. 어린 소녀들이 줄지어 서 있는 사진이었다. 원장은 그 중 한 아이를 가리켰다. 제일 작고 말랐던 아이. 그게 시어머니였다. 정숙은 숨이 멎었다. 시어머니도 고아원에서 자랐다니. 원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시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문 앞에 버려졌다고 했다. 부모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렇게 고아원에서 18살까지 자랐다. 당시만 해도 고아원을 나가면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 18이 되는 날, 짐 보따리 하나 들고 세상에 나가야 했다.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때의 두려움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했다. 원장은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직접 들었다. 20살이 되어 보호가 끊기는 날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다고. 홀로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지 몸으로 겪었다고. 고아원을 나온 시어머니는 갈 곳이 없었다. 방 한 칸 얻을 돈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처음 몇 달은 거리에서 잤다. 공원 벤치, 지하도 역 대합실. 추운 겨울에는 찜질방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낮에는 막노동을 했다. 전단지를 돌리고 식당 설거지를 했고 청소 일을 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고작이었다. 밤에 잘 곳을 구하는 게 늘 문제였다. 그렇게 1년 넘게 노숙자로 살았다. 비가 오면 옷이 젖은 채로 밤을 보냈고 눈이 오면 얼어 죽을까봐 밤새 걸어 다녔다. 밥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다. 어느 날 한 식당 주인이 시어머니를 불렀다. 매일 쓰레기통을 뒤지는 걸 봤다며 설거지 일을 주겠다고 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식당 한쪽 창고에서 잘 수 있게 해줬다. 시어머니는 그때의 고마움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했다. 천장이 있는 곳에서 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고.
몇 년을 그렇게 일했다. 돈을 모았다. 한 푼 한 푼 아껴서 20대 중반의 작은 국밥집 하나를 시작할 수 있었다. 빌린 돈으로 허름한 가게를 얻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손님이 없어도 국을 끓였고 비가 와도 가게 문을 열었다. 몇 년이 지나자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정직하고 푸짐하게 주는 게 소문났다.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다. 그때 시어머니는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낳았다. 하지만 돈을 벌면 벌수록 시어머니는 두 가지를 잊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첫째는 고아원 아이들이었다. 자기처럼 18이 되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질 아이들.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 겪을 아이들. 둘째는 노숙자들이었다. 자기처럼 잠잘 곳 없이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 시어머니는 결심했다. 자기가 번 돈으로 그 사람들을 돕겠다고. 적어도 혼자가 되지 않게, 거리에서 죽지 않게 하겠다고. 원장은 말을 이었다. 시어머니는 20년 전 노숙자 쉼터를 직접 만들었다고 했다. 작은 건물 하나를 사서 노숙자들이 머물 수 있게 했다. 따뜻한 잠자리와 끼니를 제공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노숙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 왜 거리로 나왔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취업을 연계했다. 기술이 없는 사람에게는 배울 수 있게 지원했다.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임시 거처를 마련해줬다. 고아원 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노숙자들에게도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지 생활비를 댔다.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지켜봤다. 원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시어머니가 직접 노숙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그 고통을 아니까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알았다고. 단순히 밥 한 끼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것. 그게 시어머니의 방식이었다. 정숙은 눈물이 났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셨구나. 왜 자신에게는 한 푼도 안 쓰셨는지, 왜 자식들에게도 냉정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다. 모든 돈이 그 사람들에게 갔던 거였다. 혼자 남겨진 아이들,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에게. 남편도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사셨다니, 노숙자로까지 지내셨다니, 자식으로서 전혀 몰랐다는 게 부끄러웠다. 원장은 시어머니가 늘 하던 말을 들려줬다.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남한테 기대지 말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그게 시어머니의 철학이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세상에서 혼자 일어섰으니까.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냉정했던 거였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서게 만들려고.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게 만들려고. 정숙은 병상에서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남한테 기대지 말라고 하셨던 말. 그게 시어머니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이었다. 원장이 돌아간 후 둘째 시동생과 셋째 시누이가 다가왔다. 둘 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원장의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것 같았다. 둘째 시동생이 형에게 말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어머니를 오해했다고, 어제까지 유산 타령을 했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셋째 시누이도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가 돈을 안 주신 게 아니라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신 거였다고. 자기들은 스스로 살 수 있었으니까. 남편은 동생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정숙은 영정속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고아원에서 자라 거리에서 노숙하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국밥집을 성공시킨 여자. 그리고 평생 자기 같은 사람들을 돕느라 한 푼도 안 쓰고 살았던 사람. 이제야 시어머니가 보였다. 냉정한 게 아니라 강했던 사람. 구두쇠가 아니라 절제했던 사람. 무뚝뚝한 게 아니라 묵묵히 실천했던 사람. 저녁이 되자 조문객이 더 늘었다. 시어머니가 운영했던 노숙자 쉼터 사람들도 왔다. 깔끔하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다가와 말했다.
자기는 10년 전 노숙자였는데 시어머니 덕분에 일자리를 구했다고, 지금은 회사 대리까지 됐다고, 또 다른 남자는 15년 전 쉼터에 들어왔다가 시어머니 도움으로 기술을 배워 지금은 작은 수리점을 운영한다고 했다. 정숙은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바꾼 건 그 사람들의 인생만이 아니었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선행이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정숙은 문득 궁금해졌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남기고 싶으셨을까? 이 모든 걸 왜 자식들에게 말씀 안 하셨을까?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다. 장례 마지막 날 아침이었다. 3일장을 마치고 발인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돌아갔고 가족들만 남아 있었다. 정숙은 빈소를 정리하고 있었다. 남편은 장례식장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은 구석에 앉아 있었다. 10살짜리 둘째 딸이 갑자기 정숙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말을 꺼냈다. 아, 맞다면서 엄마한테 할머니가 전해주라고 했던 편지를 까먹고 있었다고 했다. 아이가 구겨진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정숙은 깜짝 놀라 봉투를 받았다. 시어머니의 필체로 며느리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정숙이 언제 받았냐고 물었다. 딸아이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 몰래 주셨다고 대답했다. 엄마한테 꼭 전해주라고 하셨는데 깜빡 잊고 있었다고 했다. 아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는 언니에게로 돌아갔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잡았다. 남편이 다가와 그게 뭐냐고 물었다. 정숙은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라고 대답했다. 남편도 긴장한 표정이 됐다. 정숙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꾹꾹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다. 정숙은 편지를 펼쳐 읽었고 눈물이 쏟아졌다.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갑자기 가슴이 아려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정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장례식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남편이 뒤따라 나왔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다. 주차장까지 달려간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울부짖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오열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며느리야, 나다. 이 편지를 읽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겠구나. 20년간 나랑 한 집에 살고 국밥집 일을 도우는 동안 단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는 너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견스럽구나. 아픈 나를 외면하지 않고 정성껏 돌봐주는 너를 보며 고맙기도 하고 가슴이 아파오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냉정하고 무섭게 했던 이유는 너희가 스스로 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그랬단다. 내가 편히 얻은 돈으로 먹고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된다면 결국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지기 마련이거든. 너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었다면 미안하구나. 이제는 내가 놓을 때가 되었으니 너에게 알려주마. 내 방에 있는 맨 밑 서랍장 안에 옷 속을 보면 통장과 요리비책이 있을 거야. 통장 비번은 3890이고 이 통장은 20년간 나를 돌봐준 너에게 주는 거란다. 소소하고 검소하게 살아간다면 평생 모자르지 않을 돈이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너에게 변호사가 찾아가 말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고아원과 노숙자 쉼터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너가 뒤이어서 해줬으면 좋겠구나. 미안하고 사랑하는 아가. 부탁한다.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대견스럽게 생각하셨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부탁한다는 말, 모든 게 한꺼번에 가슴으로 밀려왔다.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이었다. 시어머니는 평생 그런 말을 하지 않는 분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편지로 남기셨다. 손에 힘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삐뚤빼뚤 꾹꾹 눌러 쓰신 글씨. 그 한자 한자가 시어머니의 마음이었다.
정숙의 손이 떨렸다. 20년간 내가 모시고 산 세월을 돈으로 주신다니. 통장을 자기에게 주신다니. 그리고 마지막 부탁. 고아원과 노숙자 쉼터 일을 이어달라는 부탁. 시어머니가 평생 해온 그 일을 자기에게 맡기신다니. 2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쏟아졌다. 시집살이가 힘들 때도, 국밥집 일이 고될 때도, 병수발이 지칠 때도 울지 않았던 정숙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나니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남편이 다가와 정숙을 안았다. 남편도 울고 있었다. 둘은 주차장 한 구석에서 한참을 울었다. 편지를 꼭 쥔 정숙의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종이가 구겨졌지만 정숙은 놓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으니까. 한참 후 정숙은 겨우 진정했다. 남편이 등을 쓰다듬어 줬다. 정숙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다. 남편이 괜찮냐고 물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둘은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둘째 시동생과 셋째 시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정숙은 편지를 보여줬다. 동생들도 편지를 읽었다. 둘 다 눈물을 흘렸다. 셋째 시누이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형수님을 제일 믿으셨나 보다고. 둘째 시동생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형수님이 하시라고. 자기들은 자격이 없다고.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발인 시간이 다가왔다. 관을 운구차에 싣는 순간 정숙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이제 정말 시어머니와 이별하는 거였다. 운구차가 출발했다. 가족들이 뒤따랐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평생 걸어온 길을, 고아원에서 나와 거리에서 노숙하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국밥집을 일군 여자, 그리고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던 사람. 이제 그 길을 자기가 이어가야 한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 정숙은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도 꾹꾹 눌러 쓴 글씨. 마지막 문장이 다시 보였다. 미안하고 사랑하는 며느리야. 부탁한다.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화장장에 도착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다. 정숙은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편히 가시라고, 자기가 어머니의 일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숙은 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결심도 함께였다. 시어머니의 삶을 이어가겠다는 결심. 고아원 아이들과 노숙자들이 다시 혼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 정숙은 편지를 꼭 쥐고 서 있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부탁한다. 정숙은 다시 한번 다짐했다. 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정숙은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섰다. 3년간 병수발을 들며 매일 드나들던 방이었지만 이제는 텅 비어 있었다. 정숙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다. 정숙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았다. 편지에 적힌 대로 맨 밑 서랍장을 열었다. 낡은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다. 그 밑을 뒤지자 통장 한 권과 두꺼운 공책 한 권이 나왔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집었다. 표지에는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명의로 만든 통장이었다. 다음 날 정숙은 은행을 찾았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고 잔액 조회를 부탁했다.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다. 잔액이 화면에 떴다. 정숙은 숨이 멎었다. 2억 6천만 원. 정숙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다. 이건 월급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20년간 자기를 돌봐준 값이라고 하신 돈이었다. 병수발 3년 국밥집에서
함께 일한 17년. 그 모든 시간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 준비해 두셨던 거였다. 한 푼도 쓰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모아두셨다니. 은행을 나온 정숙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정숙은 신경 쓰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공책을 펼쳤다. 요리비책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랬다. 첫 페이지부터 국밥 레시피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돼지 사골 고르는 법부터 시작했다. 어떤 부위를 골라야 하는지,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다. 사골을 우리는 시간, 불 조절하는 법, 잡내 제거하는 법까지 국물 간 맞추는 법도 적혀 있었다. 소금과 새우젓의 비율, 마늘 넣는 타이밍, 파 썰어 넣는 방법, 시어머니가 35년 동안 터득한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었다. 고기 삶는 법, 써는 법, 담아내는 법, 김치 담그는 법, 깍두기 만드는 법, 심지어 손님 응대하는 법까지 적혀 있었다. 장사가 안 될 때는 이렇게 하라는 조언도 있었다. 재료비가 올랐을 때 대처법, 직원 구할 때 주의사항, 위생관리 방법, 모든 게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정숙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감탄했다. 이게 시어머니가 평생 쌓아온 지혜였구나. 이걸 자기에게 물려주시려고 이렇게 정리해 두셨구나. 그런데 공책 중간쯤부터 내용이 달라졌다. 갑자기 사람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철수, 23, 고아원 퇴소, 용접 기술 배우고 싶어 함, 학원비 지원 300만 원, 생활비 월 50만 원씩 6개월, 취업 성공, 현재 용접 공장 근무 중, 박영희, 21, 고아원 퇴소, 요리에 관심 많음, 조리 학원비 지원 250만 원, 임시 거처 제공 3개월, 식당 취업 연계, 현재 주방 보조로 일하는 중. 이런 식으로 수백 명의 기록이 빼곡했다. 이름, 나이, 상황, 지원 내용, 금액, 현재 상태까지 시어머니가 일일이 기록해 두셨던 것이었다. 정숙은 한 명 한 명 읽어 내려갔다. 어떤 이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았고, 어떤 이는 기술학원을 다녔다. 어떤 이는 창업 자금을 받았고, 어떤 이는 빚을 갚는데 도움을 받았다. 노숙자들 기록도 있었다. 쉼터에 머문 기간, 받은 지원, 취업 여부, 자립 상황. 역시 수백 명이 넘었다. 정숙은 공책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가 평생 해온 일의 규모가 이제야 실감났다. 단순히 돈만 준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챙기고 기록하고 끝까지 지켜봐 주셨던 거였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정숙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고 박순애 씨의 유언 집행을 맡았다고 했다. 정숙은 남자를 거실로 안내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다. 고인께서 남긴 재산이 있다고 했다. 정숙은 긴장했다. 첫 번째는 고아원 후원 계좌였다. 잔액이 3억 원이 넘었다. 매달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나가도록 설정돼 있었다. 이 계좌의 관리를 정숙에게 위임한다고 했다. 두 번째는 노숙자 쉼터 운영 자금이었다. 쉼터 건물은 시어머니 명의였고 운영비 계좌에는 2억 원이 넘게 남아 있었다. 이것도 정숙에게 위임한다고 했다. 세 번째는 국밥집이었다. 건물과 가게 모두 시어머니 명의였다. 이것도 정숙 부부에게 상속한다고 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했다. 고인의 유언에 따르면 이 모든 재산은 기존 방식대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고아원 후원은 계속되어야 하고 노숙자 쉼터도 계속 운영되어야 하며 국밥집도 같은 방식으로 장사해야 한다고. 만약 이 조건을 지킬 수 없다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된다고 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시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이미 다짐했으니까. 변호사가 서류의 서명을 받고 돌아갔다. 정숙은 서류들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정숙은 남편에게 모든 걸 설명했다.
통장, 요리 비책, 변호사 방문, 유산까지. 남편은 말없이 듣고 있다가 정숙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자기도 돕겠다고 했다. 어머니가 당신을 택하신 이유를 알겠다고 말했다.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남편도 같이 울었다. 며칠 후 정숙은 고아원을 찾았다. 원장이 반갑게 맞아줬다. 정숙은 원장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자기가 시어머니의 일을 이어가겠다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돕겠다고. 원장은 정숙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고, 어머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말했다. 정숙은 고아원 아이들을 만났다.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식당에 모여 있었다. 정숙은 아이들에게 인사를 했다. 자기가 앞으로 할머니 대신 찾아올 거라고. 아이들은 낯설어 있지만 금방 웃기 시작했다. 정숙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숙은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다. 시어머니도 이렇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셨겠구나. 밥을 먹이고 이야기를 듣고 웃어주고 격려해 주셨겠구나. 그 후로 정숙의 삶이 달라졌다. 매주 주말이면 고아원을 찾았다. 아이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시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퇴소를 앞둔 아이들은 따로 만났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다.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아이에게는 학원비를 댔고, 집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보증금을 도왔다. 노숙자 쉼터도 정기적으로 찾았다. 쉼터 운영진과 회의를 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물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업체를 연결했고 기술 교육도 지원했다. 국밥집도 시어머니의 방식 그대로 운영했다. 요리비 책에 적힌 레시피를 따라 국을 끓였다. 정직하게 푸짐하게 손님들을 대했다. 1년이 흘렀다. 어느 날 고아원에서 퇴소한 한 청년이 정숙을 찾아왔다. 정숙이 학원비를 지원했던 아이였다. 청년은 말했다. 취업에 성공했다고, 첫 월급을 받았다고, 그래서 인사하러 왔다고. 정숙은 청년을 안아줬다. 축하한다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말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머니한테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자기도 언젠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고. 정숙은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나중에 성공해서 보답하려 하지 말고 자기도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말. 정숙은 청년에게 똑같이 말했다. 나한테 보답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사람들은 정숙을 보며 말했다.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 정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시어머니처럼 살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국밥집 벽에는 시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다. 매일 아침 정숙은 그 사진 앞에 섰다. 어머니,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다. 시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무뚝뚝한 얼굴로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정숙은 알았다. 그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정숙은 오늘도 국을 끓였다.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정성껏. 그리고 주말이 되면 고아원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서